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이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기부는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과 유통을 확대하고 다음 달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는 인공인간과 지능형 동반자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첫 선을 선보였습니다. 로봇과 AI 기술이 발전하며 앞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더 깊게 들어올 전망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모양을 자주 바꿔 매년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근 해외 연구팀이 여러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 범용 독감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과학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수록 유사과학도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과 유사과학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유사과학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데이터 3법을 포함해 여야 이견이 없었던 민생법안 19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한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청년기본법, DNA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본회의에 불참한 한국당은 지난 5일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검찰 인사의 반발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데이터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법안 통과 이후 보도자료에서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과 유통을 확대하고 데이터 융합과 활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다음 달 중에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질의 데이터 없이는 우수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어렵고 5G와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 관련 산업 성장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과거 반도체를 한국 산업의 쌀이라고 했듯이 이제는 데이터, AI 등을 한국 산업의 쌀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개정안별로 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는 정책 지원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데이터 3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가명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명 정보, 신원이 드러나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 1990년 1월 1일생 남성 홍길동을 1990년생 홍모 씨로 바꾸면 이 자체만으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 정보가 돼서 동의 없이 기업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가명 정보의 대상은 빅데이터였죠. 예전에는 어떤 숫자만 데이터였다면 이제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사를 검색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장 게장을 사고 유튜브로 집 인테리어를 찾아보고 이런 모든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구매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한 온라인 쇼핑몰, 수없이 남긴 디지털 흔적을 이용해서 뭘 살지를 예측하고 구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배송이 시작되는 거죠. 미국의 아마존 등은 실제 예측 배송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권에선 가명 정보로 소비자 패턴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재계약 여부 등을 예측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의학 분야에서는 맞춤형 진료도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사생활 침해 여부입니다. 가명 정보 여럿이 합쳐지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엄청난 공을 들여야 재식별이 가능한 정도고 그것 때문에 제도 도입을 원천 봉쇄했던 건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명 정보로 사생활 침해 시 전체 매출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는데 기업들은 오히려 규제가 아직도 많다는 불만도 내비칩니다. 양측 의견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고 그 생활하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기업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우리의 삶을 침탈할 수 있는 데이터 3법이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한 첫 발이거든요. 사실 이게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규제가 촘촘하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 이번 CES에서는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인간부터 사람을 따라다니는 지능형 동반자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최첨단의 미래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놀라는 표정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진짜 사람은 아닙니다. 천재과학자 프라나브 미스트리가 선보인 가상의 인공인간입니다. Hi, Monica. What are you? Are you human or what? Hi, I am Neon. I am an artificial human. Can you try Korean?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스트리는 인공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생각한다면서 AI 비서와 다르게 인간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봇과 AI 기술은 우리 생활 속으로 더 깊게 들어올 전망입니다. 집사처럼 다양한 가전제품을 켜고 끌 수 있는 공 모양의 동반자 로봇 볼리. 삼성전자가 기조연설 무대에서 공개해 화제를 모은 이 로봇은 마치 애완동물처럼 사용자를 인식해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Can you move a little faster? 미래의 주방에서는 로봇 셰프가 등장해 일손을 덜어주고 레스토랑에서는 로봇이 손님 맞이부터 요리와 커피, 서빙까지 책임집니다.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한 뒤 눈이 부시지 않도록 알아서 햇빛을 막아주는 제품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또 잘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보행보조 로봇, 잼스도 큰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이번 CES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다가올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KT는 5G 기지국 최적화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 5G 아이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5G 아이콘은 기지국의 범위와 무선 주파수의 품질, 건물 높이 등 환경 데이터와 안테나 기울기 등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최적의 기지국 설정 모델을 추출합니다. KT는 5G 아이콘 기술을 활용해 기술자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AI를 통해 5G 기지국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어 5G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 맥스터에 대해 추가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원안위는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원전 운영 변경 허가안에 대해 표결 끝에 위원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성원전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맥스터와 같은 규모인 7기의 2단계 맥스터가 추가 건설됩니다. 맥스터는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 후 핵연료를 수조로 된 습식 저장시설에 넣어 수년간 열과 방사능 수치를 낮춘 뒤 옮겨 보관하는 건식 저장시설입니다. 월성원전에는 맥스터 총 7기가 운영 중이지만 저장 용량이 포화에 가까워지고 있어 한수원이 지난 2016년 추가 건설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원전 측은 현재 맥스터의 저장 용량이 92% 이상이라 내년 11월이면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이번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시 안건으로 심의 후 의결했습니다. 세계적인 화학 소재 기업인 미국 듀폰사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 시설을 한국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과 듀폰의 존 캠프 사장이 만나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 생산 시설을 한국에 짓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듀폰은 이미 생산 공장이 있는 충남 천안에 내년까지 2,8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신고서를 코트라에 제출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을 위해 듀폰과 직접 접촉해 투자 유치를 협의해 왔습니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긴 어렵다며 공급선을 계속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한 화학업체가 약 6개월 만에 한국으로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한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불화수소 전문 제조업체인 모리타 화학이 지난 연말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으로 수출할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최근 출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리타 화학은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허가가 나면서 그런 상황이 해소되게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모리타 화학 관계자는 이번 수출 허가와 관련해 출하량이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지는 전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모리타 화학은 한국의 불화수소 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 이 업체가 만드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를 내린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동결관에서 냉각제가 샌 것으로 추정된다고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건물 주변에 설치한 동결관에서 냉각제가 샌 것으로 보이며 그 양이 약 1,600리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동결관은 냉각제가 들어있는 관인데 도쿄전력은 이를 원전 주변 땅에 설치해 일대의 흙과 수분을 같이 얼리는 이른바 동토차수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토차수벽은 원전 건물 주변 지하수가 파손된 원자로 부근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전 건물 주변 지하수가 흘러들어가면 원자로 내부에 있는 방사성 물질과 섞여 오염수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 유입을 막아 오염수 발생량을 줄인다는 것이 도쿄전력의 구상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요. 저도 지난주에 열이 나고 또 목이 아파서 독감을 의심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단순 감기 같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난해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계속해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독감은 사실 백신이 있어서 예방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좀 귀찮으니까 매년 맞아야 되니까 다들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번만 맞으면은 수십 년씩 면역이 유지되는 B형 감염이나 결핵 백신과는 다르게 독감 백신은 매년 맞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독감 바이러스가 모양을 자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인 독감 바이러스 표면에는 H, 그러니까 헤마글루티닌 18중 중 하나, 그리고 N, 뉴라미니다제 11종 중 하나가 조합돼서 나타나는데요. 이 H나 N 단백질 종류가 바뀌면은 기존 백신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독감 주사를 맞았어도 그 백신이 올해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다르다면은 약효가 아무리 남아있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그해 유행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측을 해서 백신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독감에나 들고 또 효과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백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과학계에서도 이런 연구는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해외 연구팀이 범용 독감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용 독감 백신이요?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연구팀이요. 이 광범위한 독감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고 또 효과가 오래가는 범용 독감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백신을 생쥐에게 투여했더니 이제까지 모두 6종의 독감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면역 효과도 최장 4개월까지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아, 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백신의 나노 구조입니다. 예. 이 현미경상으로는 보기 어렵지만은 이게 이중층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안쪽에는 M2E라는 단백질, 그리고 겉에는 유라미니다제, 앞서 말씀드린 이 N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요. 예. 이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H와 N 단백질을 활용을 했는데 이 H가 아닌 M2E라는 이 생소한 단백질을 활용을 한 건데요. 네, M2E는 이 보시다시피 모든 독감 바이러스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입니다. 네. 표면에 많이 존재하는 H와 N 단백질과 다르게 이 H와 N은 쉽고 빠르게 변하는 건데 이 M2E 단백질은 조금 적게 있는 대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변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단백질에 면역이 생기게 하는 백신을 찾는다면은 이 다른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도 면역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백신 개발에 사용한 H는요, 이번 백신에는 빠진 건데요. H는 감염력이 세서 백신 개발에 이제까지 활용이 됐었지만 네. 변이 속도가 N보다도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아. 따라서 변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N과 M2E가 이번에 쓰인 겁니다. 네. 그동안 독감 바이러스가 이 범용 백신을 개발하기 어려웠던 점이 예. 이 변이가 워낙 다양하고 또 네. 빠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H 단백질에서처럼요. 그렇죠. 예. 또 이번 개발은 모든 독감의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좀 독감 주사를 맞을 때 이 바늘 때문에 무서워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연구팀은 이 나노 백신을 미세침으로 이루어진 패치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사 패치는 이전에도 저희 보도로 여러 번 전해드렸죠. 네. 차세대 주사 형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바늘이 크지도 않고 실제로 이 패치를 붙였을 때 고통도 적기 때문에 이 백신이 미래에 상용화가 된다면 덜 무섭고 그리고 덜 아픈데 효과는 좀 더 광범위한 독감 주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비단 주사를 싫어하는 아이의 부모뿐만이 아니라요. 저도 매년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지 하면서도 주사바늘 무서워서 망설여지곤 했는데 맞아요. 이제는 좀 그런 두려움이 덜할 것 같습니다. 상용화되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분 혹시 제대혈 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대혈 은행이요. 제대혈 은행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탯줄을 은행에 보관해서 나중에 질병에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이 요즘 이제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탯줄 혈액인 제대혈을 말하는 거죠. 이 제대혈에 만능 줄기세포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만능 줄기세포가 혈액이나 각종 조직으로 분할을 할 수 있어서 이 제대혈을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백혈병 등 이런 유전병을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네, 제대혈은 단점이 인생에 한 번, 그러니까 태어날 때 탯줄로부터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유전병 등 가족력이 있는 아이는 이제 부모들이 제대혈을 제대혈은행에 보관하는 것을 많이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국내 연구진이 다 자란 성인의 피를 뽑아서 제대혈 속에 있는 만능 줄기세포보다 더 뛰어난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만 뽑아서 이 제대혈 줄기세포보다 더 좋은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니 획기적인 방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다 자란 성인의 줄기세포를 얻으려면요, 골수에서 얻는 방법이 좀 더 일반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은 골수 이 뼈를 찔러서 줄기세포를 흡입하는 건데 이 방법이 까다롭기도 하고 고통이 이수반되는 과정입니다. 아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번 줄기세포는요, 혈액을 10cc,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주사기에 체열을 할 때 그 꽉 차는 양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줄기세포 이름이 순환 줄기세포, 상위 줄기세포, 그러니까 심즈라고 부르는데요. 연구팀이 이 혈액 속에서 심즈를 발견한 거는 10년 전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이 심장 내막에 붙어 있다가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떼어져 나온 것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네. 이 심즈라는 줄기세포가 혈액을 타고서 전신을 순환하면서 손상된 조직에 안착해서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혈액 속에 아주 소량 존재하기는 하지만 연구팀은 이를 분리하고 또 배양하고 자가 만능 줄기세포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인생에 딱 한 번만 얻을 수 있었던 만능 줄기세포를 이제는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획기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줄기세포가 어느 조직으로든 분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루기도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심장세포가 필요한데 다른 근육세포로 분화하면
상당히 곤란할 것 안 같은데요.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줄기세포 굉장히 다루기 어렵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심주로 만든 자가 만능 줄기세포는요, 그런 분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신경세포, 간세포, 근육세포, 관절세포 등 각종 세포로 분화 가능한 아주 높은 등급의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도 비교적 짧아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연구팀은 말을 했습니다. 예. 비교를 해보자면요. 지난 2012년에 일본의 과학자 야마나카 시냐가 줄기세포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피부에서 떼어낸 세포에다가 유전자, 인자 몇 개를 넣어서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만든 공로로 받은 건데요. 네. 이 방식으로는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4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연구진이 심즈로 이제 만든 줄기세포는요, 이런 피부 줄기세포보다 효율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심즈를 야마나카 방식으로 자가 만든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는 2주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피부 세포는 가장 등급이 낮은 완전 분화된 세포니까 그걸 가지고 최고 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로 역분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든데 우리의 심즈는 이미 상당히 높은 랭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더 올리면 자가 만능 줄기세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기술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 심지로 만든 줄기세포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제대열 그 은행을 대체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혈액 10cc만 있어도 이것을 채취해서 심지 줄기세포를 배영하면은 제대열처럼 이 동결해서 보관을 하면서 필요할 때 녹여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신생아에게서 채취한 제대열을 보관하는 것처럼 성인에게서도 심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미래의 질환에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은 플랫폼이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연구팀은 협업을 통해서 상용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상용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질병을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의 연구적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자가 만능 줄기세포가 필요한 곳이 또 하나 있는데요. 신약을 테스트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네. 약물을 독성을 실험을 하는 데는요. 기존에는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임상시험을 하는 식으로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자가 만능 줄기세포를 쉽게 얻을 수가 있으니까 심근세포로 만약에 이 모든 줄기세포를 분할을 시키게 된다면은 심근세포 100개나 1000개도 만들 수 있고요. 이 각각의 세포에다가 약물을 농도별로 투입을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심장세포 말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세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은 더욱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신약 개발은 물론이고요. 또 희귀 난치병을 정복하는 데에도 심지로 만든 줄기세포가 앞으로 활용이 되길 저희도 그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하지 않고 잠든 상태에서도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카이스트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쥐실험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도파민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일명 잠든 상태로 만들자 걸음수가 줄어들고 파킨슨병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거꾸로 파킨슨병에 걸린 쥐의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에 빛 자극을 가해 깨우면 걸음수가 늘어나는 등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파킨슨병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인데 기존에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하면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겨 파킨슨병에 걸린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파킨슨병 이론을 뒤집어 파킨슨병 치료의 새 방향을 제시했다며 신약 개발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민에게 항생제 개발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슈퍼버그 특별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엽니다. 이번 특별전은 영국 과학박물관에서 기획한 슈퍼버그 전시를 재구성한 것으로 항생제의 탄생부터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은 슈퍼박테리아의 출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등이 소개됩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5분의 1이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자가 작아 더 멀리 날아가는 초미세먼지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 대기질에 끼치는 중국의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끼치는 중국의 영향은 계절별로 달랐습니다. 봄 17%, 여름 30%, 가을 12%, 겨울 21%로 연평균 19%입니다. 중국 듀쿠 쿤샨대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미세먼지 농도와 풍속, 온도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1년 내내 국내 미세먼지의 5분의 1이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얘긴데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원인은 중국 농가의 볏짚 태우기나 황사, 석탄 발전소 가동 등을 꼽았습니다. 볏짚 태우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석탄 화력 발전이 제일 크고요. 봄에는 뭐 황사 때문도 크고, 근데 여전히 그 북쪽은 봄에도 추워가지고 계속 그 석탄 화력 발전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나 초미세먼지는 데이터가 부족해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초미세먼지를 포함한다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중일 공동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영향은 32%에 달했습니다. 그 국가 간 미세먼지는 먼 곳에서부터 날라오는 거고, 멀리 날아오려면 더 가벼워야 되고 더 입자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초미세먼지 2.5나 아니면 2.5보다 더 작은 그 입자로만 분석을 하면은 기여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기존의 대기과학적인 접근법과 달리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눈과 얼음 대신 호우가 쏟아지고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는 등 올겨울 기상이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서 겨울 추위의 실종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겨울축제장에 호우가 쏟아지며 물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 축제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부산과 통영에는 초속 20m가 넘는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제주도에는 계절을 거스른 철쭉과 유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1월에 나타난 기상이변입니다. 한파가 실종되고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겨울철 한파를 몰고 오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극 찬공기 세력이 약해진 데다 남쪽 따뜻한 공기가 확장하며 찬 공기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면 온도 자체만 본다면 평년보다는 여전히 조금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높은 해수면 온도가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굳이 작용한다면 기온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예보를 보면 이달 하순 즈음까지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됩니다. 추우냐 더우냐 트렌드만 볼 때는 북극 진동 지수를 제일 많이 봐요. 대개보면 한 보름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1월 말까지는 한파 오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2월에는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확률은 낮습니다. 결국 이번 겨울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포근한 겨울답지 않은 겨울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절반이나 녹은 그린란드의 빙하, 지난해 여름 32도까지 올라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알래스카, 호주 산불로 멸종 위기에 처한 코알라까지 세계 곳곳은 기후변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과 지구를 위기에 빠뜨릴 가장 큰 위협인데요. 이런 지구의 경고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는 영화 지오스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가까운 미래가 배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에 다양한 자연재해가 속출하자 인간은 자연을 통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기후를 관리하는 인공위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발생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막이 얼어붙고 홍콩에서는 용암이 솟아오릅니다.
전 세계는 대재앙을 맞이해 아수라장으로 변하죠. 이는 영화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영화 속 내용처럼 인간이 자연을 조종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실제로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낮추기 위한 지구공학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개입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시도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를 지키려는 인류의 노력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과학산책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집단으로 발생하는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도 열어 앞으로의 대응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보도된 내용이 맞는지 중국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답이 오면 바이러스 형태, 진단 방식에 대한 공개와 정보 공유를 요청해 국내 첫 유증상자인 A씨와 대조해 볼 계획입니다. 중국의 정보 공유가 늦는다면 A씨가 먼저 퇴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퇴원할 만큼의 상태는 아니지만 A씨는 열도 내렸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폐렴 상태가 많이 좋아져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일이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환자의 검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늦게라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중국 폐렴과 다른 질병이나 바이러스로 생긴 폐렴일 수도 있어서 원인을 찾는 검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폐렴을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 검사를 먼저 진행했는데 사스와 메르스 등 9가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비정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8가지 검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쯤 나올 전망입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도 열어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응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 CCTV는 집단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만큼 치명적이진 않다.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인데 그럼에도 중증의 폐렴이 유발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과학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수록 유사과학도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과학과 유사과학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몇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내는 퀴즈를 듣고 O인지 X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칭찬을 받은 양파는 잘 자란다. 두 번째,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세 번째, 산성체질을 중화하려면 알칼리수를 마셔야 한다. 이 세 가지 퀴즈에 대한 정답은 O일까요? 아니면 X일까요? 정답은 모두 X입니다. 만일 세 문제 모두 O라고 답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것을 아주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시다고요? 그럼 오늘 궁금한 S에 집중해주세요. 루르드는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 산맥 북쪽에 있는 인구 1만여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루르드 샘이라고 불리는 기적의 샘물 때문인데요. 이 샘물이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베르나데트라는 어린 소녀 때문입니다. 1858년 2월 어느 날 13살의 가난한 방앗간 집딸 베르나데트는 여동생과 함께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을 오르게 되었고 바로 그때 한 여인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놀랍도록 찬란한 빛으로 휘감겨 있는 그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동굴 밑을 파보라는 지시를 했고 소녀는 그 말에 이끌리듯 땅을 팠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잠시 뒤 소녀가 판 땅에서 물이 샘솟기 시작했고 너무나 놀란 소녀는 이 이야기를 마을의 신부님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신부는 성모 마리아를 보았구나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샘물이 발견된 1858년 3월 광산에서 일하다 폭발로 인해 눈이 실명한 광부는 이곳에 방문해 샘물로 눈을 씻게 되었고 놀랍게도 실명된 오른쪽 눈이 회복됩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사람이 이 기적의 샘에서 병을 고치고 있다는 소문이 온 유럽에 퍼지자 당시 의학계는 물론 과학자들은 이를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는데요. 훗날 노벨 의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알렉시스 카렐 박사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시스 카렐은 이 기묘한 물의 성분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다른 물들과 결정적 성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샘물에는 엄청난 양의 저마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차이점이었죠. 문제는 알렉시스 카렐 박사가 성지순례를 온 환자를 지켜보며 쓴 자신의 회고록인 미지의 인간이라는 책이 1935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인정한 기적의 샘물이라는 프레임이 그때 씌워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실험이나 논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창한 말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을 그리고 적절한 증거가 없이 만들어내는 과학을 우리는 유사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과학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비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이 문제는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름을 구획문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획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철학자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철학자 칼 포퍼입니다. 칼 레이먼드 포퍼경. 그는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으로서의 반증 가능성이라는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포퍼에 따르면 과학은 반드시 가설을 통해서 검증돼 그래서 현재까지 드러난 과학 지식을 잘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가설이 틀릴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어야만 과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좀 더 날카롭게 말하자면 틀림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 예를 들면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같은 결정론적인 형태나 또는 정사각형의 네 각은 모두 90도이다 같은 반증이 불가능한 형태는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퍼는 이 구획문제를 통해 정확히 선을 그어 과학으로 분류되는 엄선되는 지식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서 과학 지식이 발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과학이 우리가 가진 과학의 이미지와 달리 비합리적인 판단 절차를 거친다고 주장해 학계에 파란을 일으킨 과학자가 있기도 했는데요. 바로 토머스 세뮤얼 쿤입니다. 과학자는 자연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며 스스로에게 유용한 도구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축적되면 과학자 공동체는 그런 도구들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때 이 도구들의 총합이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쿤에 따르면 과학은 과거로부터 순전히 누적되어 온 이론체계가 아니라 기존에 설명되었던 자연현상을 더욱 합리적이며 경제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체계가 등장했을 때 과학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과학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 가라고 하는 것을 A라는 방법으로 설명했었는데 갑자기 B라는 설명체계가 나타났으며 이게 A라는 설명체계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언제든지 합의를 통해 B로 설명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과학이란 과학사회를 이끌어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물론 분명히 반증 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자연현상을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지식체계로서 충분히 믿을 만한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불리려면 철저한 과학적 방법 그리고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포근하죠. 이상고온 현상으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기온이 높은 겨울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 약해진 면역력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은 A형 독감이 유행 중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